자,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 연습 문제를 안 풀었더라고. 보면 사림은 사화를 일으켜서 훈구를 밀어낸 게 아니라 훈구한테 얘네가 당한 것을 사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X. 홍당 정치는 늘어난 사족. 사족이라는 건 양반이랑 같은 말입니다. 양반이 제한된 관직과 경제적 이권을 버리고 권력 다툼의 성격을 띈 것을 바로 공당의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했었죠. 그건 맞는 얘기고. 영정조의 탕평책은 강력한 왕권으로 봉당해 어, 다툼을 억누르는 게 탕평책의 핵심이야. 다툼을 억누르고 좀 온건한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탕평파라는 걸 형성을 했다 그랬죠. 남인, 노론, 소론 다 좀 착한 애들, 온순한 애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싸우지 않게 한 겁니다. 싸우지 않게 해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던 제도를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어, 공당 정치의 폐단을 해소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냥 잠깐 억누른 것뿐이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상평파를 육성을 해서 공당 정치를 싸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켰을 뿐이지 이거는 미봉책이었다는 얘기죠. 미봉책.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강력한 왕권으로 정쟁을 억압한 미봉책이었었기 때문에 이 영조, 정조가 죽고 나서는 바로 강력한 정당이 강력한 당시 정당이었던 붕당 중에 하나가 세도 정치를 전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했던 그 안동김 씨가 포함되어 있던 곳이 바로 노론이었었단 말이야. 그 노론을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가 영조, 정조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게 폐해이기 때문에 정쟁을 억누르기는 했으나 해단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수의 특정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아래에서는 모든 통치 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세도 가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돌아갔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관련 있는 것끼리 광해군은 중립외교, 인조는 이게 밑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벌써 나오네. 인조는 친명배경으로 일단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다음에 효종은 국벌, 현종은 중립외교, 현종은 예성논쟁 알아두고 사림은 양반이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농민을 이끌어 나가는 향촌자치를 주장했었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광해군은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자 얘네 둘이 같이 인조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이거는 정답이 약간 좀 이상하네요. 서인이 주도하기는 했었어. 그래서 여기 교과서 정답은 서인을 발했겠지만은 서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남인이 참여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같이 반정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화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사림은 서원에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당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규약, 법령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점차 주도권을 장악해서 선조 때는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숙종 때는 여러 차례 환국이 일어나면서 붕당 사이의 공존이 무너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된다. 영조는 상평파를 육성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갔었고,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를 했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권을 강화했었다. 세도 가문은 비변사의 주요 관직을 장악을 하면서 왕권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리고 세도 정치 때는 함정의 문란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내용부터는 외교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선의 외교 관계 내용인데 이 내용 먼저 첫 번째 초반부에 이제 외교 관계부터 볼 겁니다. 조선의 초반부의 외교 정책은 우리는 항상 중국이랑 친하죠, 여기. 우리는 항상 중국이랑 친한 모습을 보였었죠. 우리는 항상 여기는 중국이랑 친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친명 그리고 사대라고 합니다. 사대. 우린
명나라가 큰 나라, 우리 입장에서 명나라가 큰 나라였었기 때문에 얘네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었다. 4대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큰 나라를 섬기는 4대 외교를 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이웃 국가들, 얘네 여진족이나 밑에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시암, 육구, 자와 같은 나라들, 그 이웃 나라들하고는 교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교린, 여기도 교린, 그리고 여기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교린 정책입니다. 교린이라는 거는 인접한 국가와 사귈 교자죠. 사귈 교자, 교류한다라는 뜻입니다. 교류한다라는 뜻. 그래서 조선의 외교 정책을 크게 네 글자로 설명을 요약을 하면은 4대 그리고 교린 정책이라고 한다. 4대 교린 정책. 4대 교린 정책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4대 교린 정책. 이것도 형광펜으로 하나 칠을 합시다. 4대 교린 정책. 그래서 제일 큰 줄기인 명나라하고의 관계는 4대 관계.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 국가들하고는 교린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여진과의 교린, 일본과의 교린. 그래서 조선의 외교 정책을 4대 교린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명나라하고의 관계부터 보면은 조선 초반부에는 별로 차이가 좋진 않았어. 초반부에는. 왜냐면은 조선을 처음 세웠을 때 명나라가 옛날 몽골이 뺏어갔던 땅을 그것도 몽골이 뺏어갔던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땅을 명나라도 달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그래서 조선이 좀 미친놈들 아니냐고. 왜냐면 쌍성총관부는 우리나라 땅인데 몽골이 잠깐 뺏어갔다가 공민왕이 되찾아온 땅인데 그거를 명나라가 다시 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초기 때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내가 지금 밥을 잠깐 먹고 왔어요. 지금 영상이 끊겼겠지만 중간에 잠깐 밥을 먹고 와서 조선 초 외교 갈등까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조선 초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지. 그 쌍성총관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 영토였던 요동 정벌을 추진합니다.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의 건국 신진사대부 대표자였던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추진을 해가지고 조선 초에는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명나라랑. 그랬다가 세종 이방원 때 세 번째 방송 왕이죠. 들으면 바로 3학년 교무실로 와. 방송이 많이 나오네. 점심시간이라서. 세종 때 친선 관계를 회복을 했었고 그 뒤부터는 쭉 여기 명과의 관계를 표현을 하면은 4대 외교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대 외교는 또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공. 조공은 뭔지 알죠? 뭔가 우리가 갖다 바치는 거야, 걔네들한테. 큰 나라 애들한테. 그러면은 그 나라도 그냥 그걸 선물을 받고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뭔가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책봉입니다. 책봉은 우리나라 왕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왕자, 왕세손, 왕후, 비빈 등을 봉직함, 인정해 주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조선의 왕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그, 과정을 책봉이라고 합니다. 책봉. 책봉 문서를 줘요. 우리나라 그 조공사절단한테 책봉 문서를 줘서 이걸 가져가면은 우리나라 왕은 정식으로 아시아에서 조선의 왕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지금도 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 지금도? 미국에 제일 먼저 찾아가죠. 미국 가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너는 한국의 대통령이다라고 인정을 만약에 못 받는다 하면 되게 큰일 나는 거야.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건 인정 못 해. 라고 하면 얘는 큰일 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봉 관계라는 거는 여기 우리 조선에서 국왕으로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공과 책봉 관계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그냥 갖다 바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책봉 받아올 때 물건 얘네가 하사품이라는 걸 줍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같이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조공과 책봉에 담겨 있다. 국내 정치,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받아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실리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 당시 명나라 왕제들이 그만 오라고 그랬어. 우리가 조공을 맨날 바치러 가면은 왕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한테 선물만 내려줬었거든 얘네가.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선물이 너무 좋았었어.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당시 선진국의 선물이었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줬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조공하러 갖다 주고서 그러면은 명나라 애들이 선물 주면 우리가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실리까지 추구를 했었다 우리가. 그다음에 여진과의 관계. 여진은 우리나라 위쪽에 살았었던 유목민족들을 의미하죠. 말 타고 다니는 애들. 얘네들하고는 교린 정책,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이야. 이웃과 적당히 친하게 지낸다. 적당히 친하게 지낸다라는 거는 명나라하고의 사대 관계와는 다릅니다. 사대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건데 교린 정책은 친하게 지내다가도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다, 뭔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강경책으로서 쓸어버리는 정책까지도 같이 취했었던 것을 교린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진과의 교린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귀순. 이거는 회유 정책 중에 일부죠. 회유와 강경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양면 정책이었었는데 이 교린 정책이라는 거는 귀순, 우리나라에 조선인으로 들어오게끔 장려를 했었고 그다음에 무역소를 설치를 합니다. 아이고, 무역소. 말 그대로 무역하는 장소죠. 얘네 북방민족들은 맨날 말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먹을 게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랑 항상 먹을 걸 교류를 하는 것을 원했었어요. 자기네들의 말 가죽이나 양 가죽 같은 걸 팔고서 식량 같은 것들 혹은 조선의 어떤 그런 귀한 물건들을 얻는 것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무역소를 설치를 합니다. 무역소. 이게 대표적인 회유책 중에 하나고 어, 그랬는데 얘네가 말을 안 듣는다 하면 가서 쓸어버리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그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을 해서 총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 4개의 군과 6개의 진, 총 10개의 지역을 우리가 차지를 합니다. 여기가 여진족이 차지했던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먹는 거야, 여기를.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북쪽 지도가 완성이 됐죠. 북쪽 영토의 경계선이 완성이 되면서 현재 한반도 지도가 이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의 사군과 육진 점령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요 표시해 놓고서 잘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의 일본과의 관계도 역시 교린 관계.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때는 도로도로 친하게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리는 거죠. 여기도 토벌과 회유의 양면책이라고 나오죠. 토벌과 회유와 강경책이니까 회유와 강경책. 위에 이거는 같은 거야. 회유와 강경책의 양면책이었었다. 대표적인 정책들을 몇 개를 보면은 세종대왕 때 했던 내용들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세종대왕 때 스시마 섬, 일본 카이조쿠들, 일본 해적들의 본거지였던 스시마 섬을 토벌해버려요.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그렇게 강경책을 쓸 때가 있었지만은 얘네가 해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물건을 갖고 싶어서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랑 무역을 하기 위한 세계의 포구를 개항하는 삼포개항이라는 것도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세종이라고 밑에다 쓰세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교역을 허용을 했었다. 아까 여기 여진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여기 무역소, 이것도 그냥 칩시다. 무역소를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하고도 여기 이게 무역소야. 세 개의 포구를 개항을 해서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여기 제포, 부산포, 연포 이 세 개의 포구를 개항을 해서 일본이랑 교류를 추진을 했었고 이게 무역소야. 일본하고의 무역소. 말을 안 들을 때는 사군육진을 쓸어버려서 차지를 하거나 혹은 쓰시마 섬을 정벌해서 한번 혼내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강경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게 대표적인 교린 정책의 형태. 잘해줄 땐 잘해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린다. 이게 교린 정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대 정책은 항상 친한 관계를 유지한다. 친명 관계라고 하죠. 친명. 그런 것들을 추구했었다. 라는 점이고 몇 분 했나? 14분. 여기는 다 할 수 있으려나? 임진왜란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조선시대 오니까 할 얘기가 좀 많아졌네. 예,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조선 초반부 외교 관계는 4대 교린 관계로 그런 대로 잘 돌아갔어요. 크게 충돌하는 나라도 없었고 엄청나게 막 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일본이랑 아까 스시마 섬을 정벌하기도 했었고 여진족의 4군 6진 지역을 우리가 먹어버리기도 했지만은 엄청나게 큰 전쟁은 없었는데 조선 중반부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한국을 쳐들어오게 되는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죠. 임진왜란. 자, 그래서 임진왜란 그냥 두 글자로 외란이라고 합니다. 외란. 외란. 외란 직전에 조선의 상황을 보면은 이변사가 설치가 됐었죠. 이변사는 국방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했었던 임시관청이었었고, 이걸 통해서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할 때 일본과의 크고 작은 충돌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잠깐 해결하는 관청으로서 비변사가 설치가 됐었다. 그리고 일본의 상황이 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전국시대가 통일이 됐었고, 이걸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름 정도는 알아야 둬야지. 근데 가끔 뭐, 뭐, 도요토미 히로부미, 뭐, 이토 히데요시, 뭐 그런 식으로, 잘못 알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 되게, 나중에 어디 가서 욕먹기 좋아. 그러니까는 요 이름 정도 알아둬야 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킨 놈이야. 나쁜 놈이야. 얘가 처음에 쳐들어올 때 직전에 일본에 100년이나 지속이 됐던 전쟁 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100년 동안 전쟁을 했던 걸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 힘이 되게 세겠죠. 그리고 자기 밑에 전쟁할 때 공을 많이 세웠던 신하들한테 야 내가 땅 줄게 라고 했었는데 땅을 막 나눠주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조선 땅 줄게 하고서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야. 이때 얘네가 뭐라고 우리한테 핑계를 댔냐면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을 좀 내어줘. 조선아. 야, 조선, 우리가 명나라를 먹으러 갈 건데, 당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명나라 이쪽으로, 중국의 명나라 쪽으로, 명나라를 먹으러 갈 테니까는 길 좀 빌려줘. 라고 해가지고, 명나라를 쳐들어가겠다는 핑계를 대죠. 이게, 명나라를 쳐들어간다는 핑계를 대고서, 우리 조선한테 길을 좀 내어달라고 하면서 쳐들어옵니다만은, 얘는 실제로 조선도 먹고, 명나라도 먹고 싶은 생각으로 온 거야. 이또, 이대, 이또, 이또, 이또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름 정도는 알아두고,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을 내어달라 라는 뜻. 형광펜까지는 아니고 그냥 빨간색으로 알고만 있으면 좋고. 그래서 조선을 1592년에 침략합니다. 참고로 임진왜란 이름은 내가 한국사 수업할 때 연도 외우라는 소리는 거의 안 하는데 임진왜란 연도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얘네가 쳐들어오는데 얘네가 100년 동안이나 전국시대가 100년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해. 그리고 무사히 나라이기 때문에 싸움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 당시 조총이라는 무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초반에 털털 털려요. 관군이 계속 관군이 계속 패배를 하죠. 여기 임진왜란의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네가 부산으로 쳐들어오죠.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4월 14일에 부산 먹고 그 다음에 그 옆 동네였던 동래라는 곳을 먹습니다. 이거 먹는데 하루씩밖에 안 걸린 거야. 그리고 열흘 있다가 여기 위에 상주라고 하는 곳을 먹는데 여기를 열흘 만에 걸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막는 애들이 있었다 없었다? 막는 애들이 없던 거죠. 그리고 여기 상주에서 일주일 만에 한강으로 올라오는데 한강으로 올라오기 전에 여기 4월 28일에는 충주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충주전투. 충주전투에서 당시 조선에 잘 나갔던 장군이었던 신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럼 막을 수 있겠지 하고 조선이 안심했었는데 신립이라는 장군이 충주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전멸당해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전멸당해. 그래가지고 충주 전투 패배를 하고 나서부터 왕이 결국은 어, 예, 서울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죠. 당시 왕이었던 선조 이름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죠. 선조가 몇 대 왕이야? 14대 왕. 잘 기억하고 선조가 조선을 한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해서 당시 왕은 한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개성, 평양, 영변, 의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우리나라 조선 제일 끝으로 도망을 가야. 여차하면은 어디로 넘어가려고 했냐면은 여기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 중국의 큰형들이 이제 도와줄 거니까. 우리 중국이랑 항상 4대 관계로 친한 나라였었지. 그래서 중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일본은 계속 쭉쭉 올라와 가지고 5월 2일에는
한강을 먹습니다. 5월 2일에는 한양을 먹죠. 이렇게 해서 당시 거의 전 국토의 대부분이 일본에게 점령당했어요, 당시에. 여기 의주 주변 지방을 빼고, 그리고 얘네가 빨리 올라오려고 여기 맨 밑에 왼쪽 맨 밑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전라도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요 나머지 지방은 거의 다 일본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까딱하면 어떻게 되게 생긴 거야? 예, 망하게 생긴 거죠. 망하게 생겼었던 이때 여기 전라도 지방에 당시 장군으로 있었던 누가 활약을 하기 시작할까? 여기 전라도 지방 차마 일본이 빨리 가려고 그냥 우연히 놔뒀던 요 전라도에서 누가 활약을 하기 시작한다? 예, 우리 이순신이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전라도에 이제 해군 장군으로 있었던 건데 여기 전라도에 장군으로 있었고 여기 남해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이 아예 그냥 여기 건너오지도 못하게 완전히 차단막을 쳐버렸어요. 일본이 아예 여기 건너오지도 못하게 여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100%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었죠. 이순신은 23번 싸워가지고 23번 다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차단을 치니까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던 일본군이 식량도 얻지 못했고, 원래 일본군이 이렇게 식량 갖다 주려고 했는데 식량도 얻지 못했고, 무기도 얻지 못하죠. 무기도 얻지 못하고 하니까는 거의 이 임진왜란의 모든 전쟁은 이순신이 다 막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순신의 제일 대표적인 전투는 여기 나오는 한산도 대첩 이름 하나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하객진이라고 하는 요 전법, 하객진이라고 하는 요 전법을 썼었죠. 일자로 도망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쫙 걸려가지고 일본군을 이렇게 포위해서 대포를 쏜 전략이죠. 맨 처음에는 일자로 쭉 도망치는 척을 하다가 점점 도망치면서 일본을 이렇게 감싸는 전략이야. 감싸가지고 여기 사방에서 대포를 쏴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쳤던 전투가 바로 하객진 전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전쟁 초기에 우리가 탈탈 털렸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갔었고 명나라에 구원군을 요청을 해요. 그 사이에 밑에 남해안에서 누가 외롭게 싸우고 있었다? 이순신의 수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의 군대 말고도 일본군을 여기저기서 좀 귀찮게 괴롭혔던, 특히 아까 여기 놔두고 갔었던 일본이 놔두고 갔었던 요 전라도 지방에서 우수한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이었던 이러한 자발적인 국민들의 부대, 이 당시 일본군들을 괴롭혔던 자발적인 국민들의 부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 의로운 병사들이에요. 의로운 병사. 조선은 성리학을 중요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성리학, 유교, 인의, 예지, 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병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으켰던 제일 자발적이었던 병사들이 여기 보면은 조헌, 영규, 김면, 곽재우가 일단은 유명합니다. 곽재우 이름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곽재우. 홍희 장군이라고 해서 빨간색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홍희 장군이라고 불리죠. 곽재우 이름 알아두면 좋고, 굉장히 전술 전략에 능했던 의병들입니다. 의병은 대규모 부대가 아니야. 그 동네에서 원래 생활을 했었던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대를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리적인 전략이나 뭐 게릴라전을 통해서 일본군들을 괴롭혔던 그런 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곽재우 한 명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유정이라고 하는 스님 이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유정. 사명대사라고 하는 스님이야. 본명은 유정. 이분이 유정 사명대사입니다. 오늘 스님이 아니라 무슨 약간 빌런처럼 생겼죠. 봐봐, 손도 막 엄청나게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고, 이 사람이 전쟁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말빨이랑 외교술에 되게 능해가지고 말로만 해서 당시 일본군하고 협상을 진행을 잘 했었던 그런 스님이라고, 의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의병. 자, 그래서 수군과 의병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을 때쯤 명나라의 지원군이 도착을 하면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이거 순서대로 좀 알아둬야 돼. 외란의 과정. 초기에 우리가 패배를 했었고, 선조는 피난을 했었고, 그 사이에 수군과 의병이 맞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명나라 지원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게 되면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리고 일본군은 원래는 여기 서울에 이어서 평양까지 올라왔었어. 평양까지. 거의 다 먹었다 그랬죠, 여기까지.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일본이 차지한 지역이야. 그래서 다 차지를 했었는데, 명나라 지원군이 도착을 하면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해서 얘네를 밀고 밀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한양을 다시 차지를 하고, 일본군은 도망쳐서 여기 부산 지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 부산 남부 지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일본이. 우리는 한양을 다시 차지를 했었고, 일본은 물러난 상태에서 휴전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휴전 협상이 당연히 일본이랑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죠. 굉장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재란. 지금 이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었고, 휴전 협상을 한 4년간이나 했었어요. 휴전 협상을 4년간. 1593년부터 4년 정도간 했다가 잘 협상이 안 되니까는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온 걸 정유재란이라고 하고, 정유재란 때 제일 유명한 전투는 바로 여기 나오는 명량대첩이죠. 명량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퇴를 하고, 중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도망을 가게 되고 전쟁이 결국 조선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의 과정입니다. 임진왜란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었어.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일단 전쟁의 직접적인 전쟁터가 됐던 조선은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제 조금씩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로 인해서 전쟁이 터가 됐기 때문에 사람 죽고 땅도 황폐화되고 뭐 도자기도 일본 놈들이 다 훔쳐가고 뭐 문화재도 다 훔쳐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상태가 안 좋아지고 포로들도 많이 납치해 갔었고,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러 왔었던 요 명나라는 상황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명나라도 상황이 안 좋아져요, 이 자식들도. 왜냐면은 얘네는 우리나라 도와주다가 돈을 다 썼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조선 도와주다가. 그래서 조선이 얼마나 고마우면은 명나라에게 은혜를 갚자라는 게 조선 후반부의 이제 최고의 슬로건이었어. 명나라에게 은혜를 갚자. 우리도 그 6.25 전쟁 때 미국이 도와주죠. 미국이 도와준 데 대한 은혜를 갚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얘네 명나라는 우리나라 도와주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에 비해서 그 다음으로 뜨게 됐던 나라가 바로 후금입니다. 후금. 후금은 여기 위에 있었던 여진족들이야. 여진족들이었었는데, 얘네는 전쟁에 거의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없었고,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는 와중에 얘네가 성장을 해서 결국 조선도 쳐들어가고 명나라도 완전히 다 차지를 하는 청나라가 됩니다. 이게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야, 청나라. 청나라가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이 훔쳐간 게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훔쳐간 게 많아가지고 얘네들도 문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 그걸 정리를 합시다. 명나라가 쇠퇴를 하고 후금의 급성장, 여진족이 급성장을 해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일본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새로운 군사 정부인 에도 막부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됩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놈이 조선에서 훔쳐온 문화재나 아니면 포로들을 보니까는 너무 문화 수준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의 문화재를 약탈해 간 걸 보고서, 야, 조선 우리 교류하자라고 해가지고 조선이 이때 일본에게 포로를 받고서 문화사절단을 보내준 통신사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사. 이 통신사. 이 사람이 통신사예요. 이 사람이 통신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해주러 갔었던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이 통신사는 가서 우리나라 문화를 전해주고서 일본에게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때 일본은 또 기술자들을 얘네들이 포로로 많이 끌고 왔었기 때문에, 특히 성리학이나 도자기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었기 때문에 성리학과 도자기가 발전을 했었다. 조선은 명에게 이제 은혜를 갚자라고 하는 관념이 확대가 된다고 했었죠. 이건 형광펜까지는 아니고, 면에게 명을 좀 숭상하자. 왜냐면 이 새끼들이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다가 얘네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중국의 명나라와 조선은 망해가고 있었고, 여진족이 성장해서 나중에 청나라가 되고,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훔쳐간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서 통신사라는 것을 보내줘서 문화사절단 역할을 시킨다. 문화사절단이라고 밑에 쓰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